제 지인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제 뭐 다수가 사는 게 의미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사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 지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데 그럼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직 전으로 자신의 변화를 그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살았지만 보상이 없는 것을 의미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려면 목적과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쩌면은 목적과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50대부터 쇼타임이라는 약간은 기괴하고 해괴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낯선 주제를 가지고 50대의 시간과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쇼 머스트 고온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시카고의 보보라는 광대가 공연 들어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가지 않고 이제 공연을 들어가면서 관계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말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더 좀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광대에 그 눈물 자국이 있거든요. 웃지만은 눈물 자국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눈물 자국 한 자국 갖다가 그 보보를 기리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쇼 머스트 고는 또 우리가 다 아는 그 퀸 노래 중에 하나가 있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쇼타임 시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올겨울 진정한 따뜻함을 선사할 울터 파카를 소개합니다. 한겨울을 매서운 바람에도 끄떡 없도록 쭉 이게다가 가볍고 부드러워 오래 입어도 구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마 이런 얘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비싸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9만 원에 두 벌을 할 수 있는 울터 파카입니다. 9만 원에 두 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품질 낮은 걸까요? 이 문장을 보면은 아마 쇼 호스트라고 금방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제가 이제 의료업계는 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과장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진실하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말을 하는 능력이 있던 것 같아요. 홈쇼핑은 말 그대로 홈쇼인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나온 상품을 보면 정말 값싸고 엄청 좋은 물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서는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물건들이죠. 쇼호스트들은 기능적, 정서적, 상징적 이익으로 포장해서 설명을 아주 정말 잘합니다. 그들이 숨이 넘어갈 듯한 호흡과 리듬으로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말할 것을 더 신경 쓰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본적인 옷의 기능이나 원단을 극찬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입는 옷이랑 그 큰 차이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들이 말할 때 보면 정말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심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맞추니라 다소 평범하고 완성도가 떨어진 옷을 전문 용어를 쓰면서 열정적으로 판매하는 모습들이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쇼호스트는 3만 원에 3장 할 수 있는 옷을 3개의 원칙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냥 전혀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건데 그걸 드러내면서 보이게 하죠. 세 번째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합니다. 평범한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팔면서 이제 빨리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만약에 내 인생과 일을 쇼호스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기를 쓰고 또 노트를 적고 저녁에 회고록을 쓰고 또 일상에 대해서 이런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쇼호스트는 어떻게 말을 할까? 나에게 그저 반복되는 하루지만은 그걸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쇼호스트라면 정말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할 것 같아요. 평범한 것을 되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이 원칙으로 한번 삶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도 쇼 같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열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쇼호스트가 아니라 전설적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떤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모르는 분이 본다면은 핀이 나갔구나. 이게 뭐지? 그냥 약간 그 피사체가 희미한 정확히 보이지도 않는 역광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그런 잘못된 사진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는 1952년 사진집에 나온 건데 이제 결정적 순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영어로 보면 뭐 decisive movement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불어가 재밌어요. 불어는 서두르다, 급히 찍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찍은 사람은 앙리 까르테 브레송이라고 뭐 이 카메라 쪽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했고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했습니다. 그냥 누가 찍어도 얼핏 찍어도 다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그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것은 머리, 눈, 마음이 동일선상에 있는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다. 사진에서의 결정적 순간은 순간적으로 흐르는 삶에서 중요한 사건의 정수를 포착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보통 한 10장, 20장씩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찍을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눈, 마음이 동일선상에 있는 사건을 인지하는 거라고 찍을까요? 아니면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구글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앙리 까르테 브레송 치면은 그가 찍은 사진이 쭉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자기의 철학대로 가치대로 찍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카메라는 스케치북이자 직관과 자생의 도구이며 시각의 견지에서 묻고 동시에 결정하는 순간의 스승입니다. 세상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파인더를 통해 잘라내는 것 안에 우리 자신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집중, 정신훈련, 감수성, 기하학적 감각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간결함은 수단의 엄청난 절약을 통해 획득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제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제 물론 저도 사진 찍을 수 있죠. 카메라도 있고 항상 찍지만은 이런 마음은 없던 것 같아요. 빨리 찍거나 아니면 좀 더 예쁘게 찍거나 좀 더 밝게 찍거나 그러지 카메라를 스승처럼 생각하고 찍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로 그 인디안 서머 시간에는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더 쇼 머스트 고온이라고 50대 이력서 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링크드인에서 썼던 그런 이력이 아니라 평범한 나의 일을 갖다가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특별하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진작가 블레송처럼 그 일의 본질과 가치를 주장해 보는 거죠. 한번 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 보고서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브랜드 런칭 묵시록을 작성한다는 예언가의 마음으로 작성한다. 사업계획서 역시 단순한 시장 보고서가 아닌 조직원 모두가 함께 보는 교양곡의 악보라 생각하며 작성한다. 굉장히 거창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습작한 거고요. 이걸 갖다가 완성된 보고서를 만드는데 제가 이 동영상에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그렇게 교양곡처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묵시록처럼 쓰고 있었는지 그 아웃풋을 보면은 금방 또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기획서는 지휘자가 보는 교양복 악보처럼 써라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장소설을 다루는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시작하고 자사제품의 분석에 해당하는 제2악장은 세밀한 단어로 꼼꼼하게 풀어낸다. 경쟁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담은 제3악장은 4분의 3박자의 미뉴엣이나 활기찬 스케르트 초처럼 경쾌하게 표현하고 마지막 4악장은 브랜드 런칭 맵은 강렬하고 극적인 피날레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잘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감정과 이성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보고서에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이러한 뭐랄까 다른 세계 아니 다른 집중 다른 관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에디터나 기획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한다고 동의하거나 감동 받아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믿고 쓰는 이유는 의미 부여를 해서
가치를 경험하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려 하기 때문이죠. 보고서 작성이 일이 아니라 삶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의 새벽은 나의 쇼타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쇼호스트와 블레송의 관점으로 저의 스승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스승은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블레송처럼 쇼호스트의 대본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감정이입으로 일하는 것은 나에게 종교이실 것 같다. 매일 새벽과 늦은 저녁 수도승처럼 내 방에 들어가 스탠드 조명을 켜고 오늘의 일기를 점검하며 내일의 계획을 리딩해본다. 나는 블레송 같은 마음으로 만년필을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글을 쓸 때 나는 골퍼들이 거리와 상황에 맞춰 클럽을 고르듯 여러 개의 만년필을 꺼내든다. 주제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에 맞는 펜을 고르고 감동의 경사와 기억의 흐름에 따라 만년필을 선택한다. 때로는 하나의 만년필로 글을 끝까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간에 멈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만년필을 바꾼다. 이렇게 한다고 글이 술술 써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글쓰기 예전이다. 잘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서다. 손에 잉크가 묻어날 때 기분이 좋아진다. 마치 칼에 베인 손가락에 묻은 혈흔처럼 생각이 손에 스며든 듯한 기분이다. 산소가 있는 동맥은 선홍색으로 보이고 산소를 잃어 이산화탄소가 흐르는 정맥은 검붉은 색을 띈다. 손등위로 솟아오른 정맥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검붉은 정맥이 피부를 통해 파랗게 비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만년필로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내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푸른 정맥을 따라 손등과 손가락을 거쳐 펜촉으로 흘러나온 듯한 착각 때문이다. 글을 쓸 때마다 손등 위에 실룩이는 정맥은 마치 스포이드로 짜낸 파란 피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가 즐겨 쓰는 잉크는 로열 블루다. 볼펜은 볼을 굴려 잉크를 종이에 바르고 연필은 흑심을 종이에 비벼 칠하며 쓴다. 만년필은 펜촉으로 종이를 긁어 잉크를 적시며 쓴다. 만년필을 좋아하는 이유는 펜촉을 갈아 내 글씨체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라미 만년필의 EF 촉이라도 해도 글의 주제와 종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촉이 된다. 강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촉은 마치 연필 흑심처럼 금방 닳지는 않지만 오래 써야 비로소 내 글씨체에 맞는 펜촉으로 완성된다. 때로는 펜촉을 내 글씨체에 맞추는 시간은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리기도 한다. 몽블랑의 금촉은 종이에 긁지 않고 조심스럽게 잉크를 묻혀 쓰기 때문에 몇 년을 써도 여전히 몽블랑만의 감각을 유지한다. 하지만 라미는 내 피랍을 온전히 받아들여 시간이 흐르며 나만의 글씨에 맞게 펜촉이 변해간다. 마치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서 고대인이 뾰족한 돌창을 만들듯 나는 만년필을 종이에 문지르며 나의 글씨체를 다듬어간다. 펜촉은 종이에 달아가며 어느새 나를 닮은 글씨체를 만들어준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며 늙어가도 내 글씨체는 오히려 젊어지는 느낌이다. 만년필을 좋아한다고 해서 파도판 같은 원고지에만 글을 쓰는 건 아니다. 만년필로 쓰는 글은 초고에 가깝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키보드로 화면을 보며 작업한다.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생각이 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키보드를 칠 때는 오케스트라 앞에서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분으로 키보드를 고른다. 나는 손가락의 압력으로 생각을 눌러 글을 찍어내는 듯한 감각을 주는 기계식 키보드를 쓴다. 피아노마다 건반의 압력이 다른 것처럼 글의 주제에 따라 갈축, 청축, 적축, 황축, 저소음 적축 등 다양한 키보드 스위치를 고른다. 이렇게 여러 개의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도 글을 잘 쓰기 위한 수집은 아니다. 자전거나 사진 장비에서는 장비빨이 도움이 되지만 글쓰기에는 장비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글쓰기를 음악처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최면을 걸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글을 쓰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피아노를 치듯 키보드를 누를 때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 연주하는데 이를 안보라 한다. 1837년 클라라 슈만은 18세에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안보 연주를 선보인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악보 없이 외워 연주했고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외워서 연주하면 힘차게 날개짓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입니다. 슈만이 눈을 감고 연주할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다면 나는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 사냥하듯 어둠 속을 헤매며 쓸만한 단어와
기억을 찾아다닌다. 키보드로 글을 쓰는 가장 큰 매력은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손가락이 잡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 눈을 감은 채로 글을 느끼며 힘을 빼고 쓸 수 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악보 없이 눈을 감고 연주하듯 나도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생각을 더듬으며 글을 쓴다. 눈을 감고 글을 쓰는 감각은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통해 방향을 잡는 반향 위치 결정법처럼 어둠 속에서 글자를 낚아채는 묘한 맛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글을 쓰는 펜이든 키보드든 여전히 어렵고 두렵다. 키보드 연주와 박쥐처럼 더듬는 글쓰기는 그저 글을 즐기기 위한 나만의 착각과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 환상이 글쓰기에는 작은 즐거움을 더해준다. 자신의 삶을 쇼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쇼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일과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매년 인사고과는 결국 1년 동안의 삶을 평가지에 쇼처럼 펼쳐 보이는 시간이죠. 우리는 스스로 광대가 되어 각자의 무대에서 평가받기 위한 쇼를 했습니다. 후자는 자신의 준비된 쇼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타인을 위해 꾸며진 쇼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은퇴나 퇴직 후에 비로소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애쓰죠. SNS를 보면은 놀랍지 않은 일상을 특별한 의미로 꾸며 올리고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광대와 같은 습성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거죠. 나의 쇼를 위해 나의 대본을 직접 써보자. 이제 인디안 서머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그 시간에 저의 평범한 만년필 글쓰기, 또 키보드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을 본래송처럼 쇼호스트처럼 의미와 또 여러 가지 감정과 과정을 집어넣어서 쓴 거고요. 이제 직접 대본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삶을 꾸며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준비한 나만의 쇼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쇼는 무엇일까? 은퇴했다고 쇼가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나만의 무대에서 내가 나에게 보여줄 쇼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만의 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지인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제 다수가 사는 게 의미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사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 지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데 그럼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직 전으로 자신의 변화를 그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살았지만 보상이 없는 것을 의미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려면 목적과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쩌면은 목적과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그동안은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열심히 일해야 될 목표와 목적과 또 어떤 로드맵이 명확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지? 내가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지? 내가 얼마큼 노력하면 뭘 얻을 수 있지? 이것들이 다 희미해지는 순간에 오는 거죠. 이건 이제 인공지능에 부탁했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주 잘 그려준 것 같아요. 왼쪽인가요? 눈물방울도 보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50대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대를 견뎌내고 60대, 70대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행복하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50대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인디안 서머스쿨에서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